네,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식품 원료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품을 하다 보면 내가 아주 맛있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어떻게 하면 만들까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정작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공장도 알아봐야 되고 또는 제조시설이라도 알아봐야 되고 하는데, 이런 제조시설을 알아보시다 보면 막상 계약까지 하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만 내고 내가 하고 싶은 영업을 못하거나 제조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입니다. 식품위생법도 상위에 식품위생법이 있고 그 아래에 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존재하는데, 이걸 참고하셔야 제조 또는 영업소를 개업하시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식품을 제조한다, 이거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영업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영업허가증이 따로 있습니다. 영업허가증은 식약처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해당 시군구청 위생과에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해야 득할 수 있는 신고증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잘 모르시겠죠? 위생과에 전화를 해도 이걸 말로만 듣거나 이제 서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단편적인 내용들,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보게 될 텐데, 이 내용들을 좀 더 풍부하게 보고 싶다 하실 때에는 식품안전나라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나라에서,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니까 식품안전나라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참고하시면 대체적으로 식품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 하나하나를 다루는데 내가 시험법을 알고 싶다, 이걸 어느 정도 투여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는가, 이게 규격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정한 책이 있는데요. 이건 또 식품공전이라고 합니다. 식품공전에 가보시면 어떤 특정 원료의 성분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하려면 기준점 그리고 측정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것이 식품공전입니다. 네, 이전에는 식약청이라고 했었습니다. 청에서 처로 승격이 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되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의 수입, 제조, 이걸 전반적으로 다뤄주게 되는데, 이렇게 다뤄주는 기관이 식약처라 그러면 이 기관들이 원래는 전국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관을 하면서 각 시군구청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산하기관으로 식품안전정보원이라는 단체가 또 있는데, 이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유해 정보를 파악한다던가 또는 유통기한 지난 원료를 판매한다던가 이런 원료에 대한 문제 또는 원산지를 속이거나 하는 경우를 적발해서 소비자에게 좋은 원료를 잘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식품안전정보원이고요. 여기에 햇삽이라고 많이 알려진 식품안전중점관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 햇삽 기준에 맞게 식품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잘 공급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또 그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비건 인증원이나 할랄푸드나 코셔, 이런 인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나라에 수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채식을 하려는 분들에게 공급하려는 식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안전정보 그리고 관련 법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에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길이, 무게 등을 나타내는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를 사용하는 이유, 너무나 확실하고 쉬운 이유인데요.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시거나 상담을 했을 때 우리는 몇 그램으로 할래요? 어느 정도를 넣을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한 줌 넣으세요 이거보다는 한 20%에 해당하는 30g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나중에 오류를 적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가장 많이 쓰는 단위는 사실 그램입니다. 무게 중량이죠. 그런데 보통 이 중량을 부피 중량으로 혼동을 하셔서 부피를 무게로 그대로 환산을 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제품들의 중량 표시를 보면은 식품위생법도 그렇고 제품의 라벨 표시도 보통은 무게 중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용량인데요. 보통 저희한테 문의를 하실 때 부피로 메스실린더에 대서 100ml를 재서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 같은 경우에는 100ml가 100mg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중이 조금 낮거나 높은 제품들, 예를 들어서 식용유라던가 글리세린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비중이 물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메스실린더로 잰 양과 그램수로 잰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ml 또는 100L 이런 경우에는 물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일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 중량으로 환산을 하셔서 그램, 킬로그램, 톤 이런 단위로 환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배합비를 짜거나 제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소통을 하실 때 식품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량으로 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ES 꼴깔병인데 이게 900ml입니다. 900ml가 이 전체 제품의 용량인데 물 같은 경우에는 900ml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스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라던가 비중을 가지는 제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900ml에 넣어도 거의 1kg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측정하고 용기에 담을 때에는 그 제품의 용량을 보시지 마시고 그 제품에 들어간 투입된 양을 넣어 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목선이 좋겠다라고 해 보신 다음에 그 용량을 다시 쏟거나 아니면 0점을 재서 제품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측정을 하고 그 무게 중량을 표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온도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 같은 경우에 보관 온도를 화씨로 표시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도시라고 표시하는 셀시우스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섭씨 영하 0도에서 10도 또는 영하 0도에서 영하 18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단위가 열량 단위인데요. 영양성분 5대, 9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때 킬로칼로리, 칼로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외에 사용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콜라겐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보통 블룸이라는 단어 또는 달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분자량이거든요. 이게 분자량이 작을수록 또 단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분자량을 보시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측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액 100L가 있다고 하면 100%로 환산하면 되니까 100%에 2%면 2L가 들어갔다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밀리리터라던가 M자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한 다음에 환산을 할 수 있게 미리 계산식을 엑셀 같은 데 정리를 해서 넣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단위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단위 중에 또 농도가 있는데요. 보통은 브릭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농축이 많이 된 원료들 보면 72브릭스, 65브릭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싱글 브릭스라고 제품 또는 과일에서 직접 짠 그 과즙을 봤을 때 12브릭스, 5브릭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산성이나 염기성을 표현하는 pH 단위가 있는데 pH로 표현을 하죠. pH, pH 단위를 설명을 하실 때에도 반드시 철자, 소문자, 대문자도 구분해 가면서 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파운드 단위나 온스 단위도 있는데 이 단위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단위 표현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던 단위지만 요즘에는 수입식품이 많아지면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아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선 제조를 하려면 개발을 해야 되죠. 개별 원료에 대해서 알고 그 개별 원료를 혼합하거나 또는 혼합하였을 때 법에 저촉을 받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능상으로 내가 예상을 했던 부분들과 잘 맞아떨어지는지 또는 어떤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원료 상담을 잘 받고 원료를 잘 취급을 해서 샘플을 몇 가지 해보니까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 실험실에서 실험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파일럿 생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파일럿 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파일럿 생산을 해보면 연구 개발 단계에서 조금씩 원료를 100g 또는 50g으로 샘플링을 했던 걸 파일럿 생산을 하다 보면 보통 1kg에서 2kg짜리 용기에 또는 작은 스테인리스 용기에 생산을 해보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왜 일어나는지 그 문제를 또 찾고 다시 개발 단계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 문제가 없으면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개발 단계에서 파일럿 생산까지 왔는데, 파일럿 생산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스케일업입니다. 스케일업 단계로 가면 파일럿 생산에서 1kg 정도 했던 것들을 스케일업에서 100kg 또는 200kg 공장에서 얹어보는 역할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발 단계에서 100에서 200g, 또 파일럿 생산에서 1kg에서 2kg 정도, 또 스케일업 단계에서 100kg에서 200kg 정도를 생산을 해보고 나면, 스케일업 생산을 했을 때는 이제 정식 생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품목 제조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품목 제조 보고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시험 성적서라던가 자가 성적서 이런 것들이 내용이 필요하고요. 품목 제조 보고를 냈는데 이게 위생과나 식약처에서 불법적인 원료 또는 법적인 제한 용량을 넘어갔거나 써서는 안 되는 원료를 썼을 경우에는 제한 요소가 발견되어서 다시 스케일업 단계에서 파일럿 생산으로 와서 다시 한번 제품을 제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일업 단계에서 모든 원료가 잘 투입되었고 품목 제조 보고가 잘 나왔다. 그러면 이때에는 정식으로 제조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때에는 라벨 사항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품이 생산되었고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 하는 공정이 자가 품질 또는 공인 성적서 의뢰입니다. 네, 보통 자가 품질 성적 또는 공인 성적서는 제품이 생산된 뒤에 그 샘플을 보내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이때 확인하는 것들이 비소납 중금속이라던가 아니면 제한 용량을 벗어나는 원료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뒤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판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식품 원료의 오남용 또는 식품의 오남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식품 원료의 오남용, 오용과 남용인데요. 잘못 쓰는 경우와 많이 쓰거나 결핍되게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사용을 할지 말지를 걱정하시고 또는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유통기한이 도래하면 이건 사용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도래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보통의 공급사들, 최근에 이제 햇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위험 요소라고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2개월이니까 50% 이내,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남은 원료는 공급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햇삽과 같이 위해 요소, 위험 요소 중점 관리를 하는 업체들은 이렇게 유통기한을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한 달 남은 원료까지도 입고가 되거나 출고가 되어서 제품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하루라도 남아있으면 유통기한 이내니까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원료들이 유통이 된다 그러면 중간중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이제 식품의 규격 기준인데, 규격 기준은 뭐 당도, 산도, 염도 이런 것들도 있겠고 또 무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의 중량을 1kg 또는 2kg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표시 중량과 다를 경우에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품목 보고를 하실 때 보면 무게 중량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킹을 몇 킬로로 해서 어떤 온도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1kg인데 원료를 생산해서 보니까 막 묻기도 하고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병에 담고 보니까 1kg가 안 돼요. 한 800g 밖에 안 돼요. 근데 거의 용기에는 꽉 차서 보이는 경우에 이걸 그대로 출고시키는 경우가 있고 판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 가급적이면 식품위생법을 확인을 하시고요. 무게 중량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 또는 몇 그램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식품의 규격 기준, 당도, 산도는 몇 프로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 이 오차 범위를 확인하셔서 제품이 이 규격 기준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여기에 위생의 지표, 그리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도상구균이라든가 대장균, 이런 균들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경우 또는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상온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부유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하는 균들이 제품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진시설이나 적절한 필터링이 된 공기를 투입하고 정화하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균들의 오염될 오염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부풀었다거나 제품이 터졌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잘 확인하기가 힘들지만, 가급적이면 대장균을 또는 식품 관련 균을 제거하고 제품에 투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위생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의심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배지를 사용하셔서 균의 존재 여부, 그리고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셔서 출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업용 원료를 사용해서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상당히 위험하죠.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경우가 소금인데, 소금은 바다에서 나오는 똑같은 소금이지만 공업용으로 판단을 하면 공업용으로 유통이 되고요, 식품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식품으로, 식품 첨가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소금이라 하더라도 광물로 봐서 공업용으로 쓰여져야 되는 그런 소금은 식품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공업용 원료이지만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비슷한 성상을 가진 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라던가 소금이라던가 이런 류인데, 이런 것들도 반드시 식품 라벨사항 그리고 품목보고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만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유산균, 비타민, 이런 역가가 다른 원료들이 있습니다. 이 역가가 제품을 구매할 때는 성적서와 라벨사항에 표시된 역가가 있는데, 이 원료들이 유통기간 중에 유통되면서 햇빛을 많이 받았다던가 어떤 충격을 받았다던가 이러면서 역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여한 제품의 역가가 이러니까 이 제품의 역가는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그 역가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품이 생산되고 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역가가 낮더라, 낮게 나오거나 없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명이 되더라, 이런 경우에는 표시된 역가를 확인을 하고 제품이 부적합일 경우에는 다시 재생산을 하거나 폐기를 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확인이 안 되어서 프로바이오틱스의 수를 잘못 표기한다던가 또는 비타민 등의 역가를 잘못 표기한다던가 하는 것도 부적합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개인분들이 또는 창업을 한 업체들이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직구라고 하죠. 직접 수입을 해서 제품을 사용해 보니 괜찮더라, 그래서 들어온 제품을 그대로 다른 분들에게 이제 드리기도 하고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것이 수입 신고를 반드시 거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수입 신고를 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의 절차, 식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식품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청 또는 식약처에서 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국내에서 유통을 할 수 있는 원료인지 할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한 후에 국내에 판매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임의로 또는 제3의 업체가 임의로 수입한 원료를 수입 신고 면허나 필증이 없이 유통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오남용 외에도 내가 산 거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상담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을 임의로 그냥 TV로 보니까 뭐가 몸에 좋다더라, 그래서 식품 첨가물을 사서 막 1스푼씩 드신다, 또는 매일 어느 정도씩 먹어도 되느냐 저희에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식품 첨가물은 식품 첨가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고 개인이 그냥 섭취하기 위해서는 사실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을 건강을 위한 용도로 드신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 제조 과정을 거쳐서 살균이라던가 필터링, 정제 과정을 거친 원료를 안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장 메인,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요소들이 부적합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제품을 빨리 걷어들이라고 식약처에서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회수 명령이고요. 회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제 강제 회수 또는 강제 반품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별도로 취하는데, 이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럴 경우에는 업체에 영업 정지를 시키고 또 더 강력한 과태료 처분이라던가 영업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폐업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요소들만 살펴봐도 우리가 식품 관리를 하는데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잘 관리하셔서 제품의 안전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요소들 잘 확인하셔서 제품을 잘 생산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 또는 원료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식약처에 문의하시거나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